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3년 한국은 조용히 무언가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자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포탄 안에 카메라를 넣는 기술, 적진상공 600m에서 낙하산을 펼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시도했지만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해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죠. 아버지가 퇴역 포병이었고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코발스키 집안 남자들은 대대로 포 연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저는 포탄이 발사될 때 나는 그 굉음이 귀를 찢을 듯한 충격파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죠.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2024년 가을, 저는 폴란드 동부 국경 지대에 있었습니다. 부대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소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는 사실이죠. 전선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한 거리였지만 전쟁이라고 부르기엔 충분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새벽 5시, 훈련장 끄트머리에 혼자 서 있었어요. 지평선 너머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동쪽 하늘은 아직 어두운 보랏빛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K9 자주포 6문이 나란히 서 있었죠. 한국에서 온 포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독일 포도 아니고 미국 포도 아닌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막상 운용해보니 달랐습니다. 포신 교체 속도, 탄약 장전 시스템, 자동화된 사격 제어 장치까지 손에 익을수록 이 기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가 느껴졌죠. 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능은 숫자로 말하고 숫자는 전장에서 목숨으로 증명되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부하들이 기상하기 전에 혼자 포 앞에 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의식 같은 거였어요. 기계를 만지고 포신을 손바닥으로 짚어보고 어제의 피로와 오늘의 긴장을 함께 내려놓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부대 후방 물자 창고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이른 시간에 보급 차량이 들어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죠. 트럭에서 내린 건 낯선 얼굴의 보급 장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폴란드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보이는 글자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대위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측에서 특수 탄종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상부 지시로 대위님 부대에 우선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특수 탄종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포병이 다루는 탄은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탄을 전선 근처에서 다룬다는 건 아무리 상부 지시라도 썩 유쾌한 일이 아니었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든 서류를 펼쳐보니 제품 코드 위에 POM이라는 세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그 아래엔 영어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낙하산 관측 탄약, 영상 실시간 전송, 세계 최초.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새벽 바람이 서류를 살짝 흔들었고 포 앞에 서 있던 그 고요함이 순식간에 다른 종류의 것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세계 최초, 포탄이 눈을 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켜졌습니다. 설레는 건지 불안한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포탄이 제 지금까지의 포병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저는 아직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새벽빛이 훈련장 전체를 붉게 물들일 무렵 부하들이 하나둘 기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막사로 돌아가 POM 관련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영어로 된 기술 설명서가 10페이지 가까이 됐고 그 뒤로 한국어 원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읽을 줄 몰랐지만 도면과 수치만으로도 대략적인 구조는 파악할 수 있었죠. 포탄 하나에 카메라가 들어간다. 발사된 뒤 고도 약 2km에서 자탄이 분리되고 날개를 펼쳐 자세를 잡은 뒤 낙하산을 펼친다. 그리고 600m에서 900m 상공을 떠다니면서 지상의 표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지휘소에 영상을 보내온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포탄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정찰병이지 않습니까? 부대원 중 가장 경력이 긴 부사관 토마시가 막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6살의 베테랑으로 이 부대에서 저보다 훨씬 오래 근무한 사람이었죠. 그는 제 책상 위에 서류를 흘깃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새로운 탄종입니까? 한국에서 온 거야. POM이라고 하는데 관측 포탄이래. 토마 씨는 잠깐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어요.
대위님, 포탄은 맞히는 게 목적 아닙니까? 찍는 게 아니라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포병의 임무는 단순합니다. 표적을 파악하고 좌표를 계산하고 포를 조준해서 발사한다. 거기에 카메라니 낙하산이니 하는 게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서류를 덮으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배운 게 뭡니까? 드론 한 대가 전선의 흐름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눈이 없는 포병은 장님과 같다는 사실을 이 전쟁이 처절하게 증명했습니다. 아군 드론은 격추되고 관측병은 적의 저격에 노출되고 위성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이미 이동한 표적을 공격하다 탄약만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토마씨,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한 대 값이 얼마인지 알아? 글쎄요. 비싼 건 수억 원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격추되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포탄은 한 발로 드론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야. 적진 깊숙이 날아가서 카메라가 표적을 잡아주면 바로 이어서 고폭탄을 날리는 거지. 드론처럼 조종사도 필요 없고 격추될 걱정도 없어. 토마 씨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서서히 바뀌는 걸 저는 지켜봤어요.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비웃음은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완전히 확신한 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포병의 몸은 검증된 것만 믿으니까요. 수십 년 쌓인 교범이 있고 수천 발을 쏘며 몸에 익힌 감각이 있는데 포탄이 카메라를 달고 날아다닌다는 개념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 합동훈련에서 POM을 실제로 운용해보라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한 기능 확인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술 시나리오에 통합해서 평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으로 읽혔어요. 포탄이 눈을 가진다는 건 결국 포병이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보는 자가 더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는 것도요. 어쩌면 포병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쏘는 사람에서 보는 사람으로, 아니, 쏘면서 동시에 보는 사람으로 창밖으로 훈련장이 내다보였습니다. K9 자주포 6문이 저녁 햇살을 받아 묵직하게 서 있었어요. 그 옆에 이제 조금 다른 무언가가 추가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 훈련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POM 관련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어요. 이번엔 기술 설명에 밑줄을 그어가며 운용 절차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포탄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탄이 분리되는 고도는 정확히 어디인지, 영상이 지휘소로 전송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지, 숫자 하나하나가 실전에서 생사를 가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걸 운용하려면 포병 인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영상을 수신하고 분석하는 별도 인원이 필요했고 지휘소와 포 사이의 통신 체계도 새롭게 정비해야 했습니다. 기존 K9 운용 교범에는 당연히 이런 내용이 없었죠. 우리 부대가 처음으로 이 포탄을 다루는 부대 중 하나였으니까요. 오전 10시 장교 회의실에 부대 핵심 인원을 모았습니다. 토마 씨를 비롯해 포반장 3명, 통신 담당 하사관 브레크, 그리고 정보 분석 담당 소위 카밀이 자리에 앉았어요. 다들 서류를 한 부씩 받아 들고 훑어보는 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토마 씨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고 카밀은 눈을 빛내며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25살의 젊은 소위였는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자, 다들 대략 봤죠. 질문 있는 사람부터. 브레크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영상 수신 주파수가 기존 우리 통신 장비와 호환이 됩니까? 서류에 수신기 별도 장착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장비로 바로 연동이 가능한 건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걸렸습니다. 그건 이번 주 안으로 한국 측 기술 지원팀과 확인해야 해. 필요하면 수신 장비를 추가로 요청할 거야. 이번엔 포반장 중 한 명인 피오트르가 말했습니다. 38살의 과묵한 사람인데 입을 열 때는 항상 핵심만 말하는 스타일이었죠. 대위님, 실전에서 이 포탄을 쓰려면 기존 사격 절차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관측 포탄 한 발 쏘고 영상 확인하고 좌표 수정하고 고폭탄 발사하는 순서라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적이 그 사이에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사전 훈련이 중요한 거야. 절차를 반복해서 시간을 줄이는 거지. 이번 합동훈련이 바로 그걸 측정하기 위한 거야.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피오틀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속도. 전쟁터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바로 시간이죠. 관측 포탄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운용 시간이 길어지면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훈련장으로 나갔어요. POM 샘플 탄 케이스를 직접 꺼내 손에 들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155mm 포탄과 다를 게 없었어요. 무게도 비슷하고 크기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고 낙하산이 들어있고 실시간 전송 장치가 들어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풍산이라는 회사가 이걸 만들었다는 건 서류에서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그전까지 저는 그 이름을 몰랐어요. 한국 방산하면 K9 자주포 정도만 알았지 탄약회사 이름까지는 몰랐죠. 그런데 서류를 보니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이 방식의 관측포탄을 개발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그 말이 또 눈에 걸렸어요.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 먼저 만들었다는 게 솔직히 조금 낯설었습니다. 편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탄을 손에 쥔 채 훈련장 바람을 맞으면서 그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저녁이 되어 막사로 돌아오는 길에 토마 씨가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직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십니까?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믿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야. 확인하려고 준비하는 거지. 토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훈련까지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상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추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시서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2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단순한 기능 확인 훈련이 아니었어요. 상부에서 내려온 내용은 그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나토 합동평가단이 이번 훈련에 참관한다는 것,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POM의 나토 표준 탄종 등재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죠. 나토 표준 탄종 등재.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포병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나토 회원국 전체가 공통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종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수출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산 포탄 하나가 유럽 전체 포병 체계에 공식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실전 운용 평가를 우리 부대가 맡게 된 겁니다. 저는 지시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설렘인지 부담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편입니다. 새로운 장비, 새로운 전술,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직접 부딪혀가며 확인하는 일. 그게 포병 장교의 일이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단순히 우리 부대의 훈련 성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평가의 결과가 한국이 개발한 기술의 국제적 운명을 일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어깨를 짓눌렀죠. 다음 날 아침, 다시 부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지시서 내용을 그대로 읽어줬어요.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브레크가 천천히 휘파람을 불었고 카밀은 2눈이 동그래졌어요. 토마 씨는 팔짱을 낀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토 평가단이 온다고요? 카밀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흥분을 억누르는 게 역력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 합동훈련에 참관한다. 우리가 POM을 실제 전술 시나리오에서 운용하는 걸 직접 보는 거야. 피오트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대위님.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닷새. 전혀 새로운 탄종의 운용 절차를 익히고 통신 체계를 정비하고 실제 전술에 통합하기까지. 닷새는 솔직히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죠. 짧은 건 맞아. 그래서 오늘부터 달라지는 거야. 그날부터 부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 POM 운용 절차 반복 숙달, 오후에는 통신 장비 연동 테스트, 저녁에는 전술 시나리오 검토. 브레크는 수신 장비 설치 문제로 한국 측 기술 지원팀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카밀은 영상 분석 절차를 혼자 밤새 연구했고, 토마 씨는 말없이 포반원들을 다잡으며 장전 속도를 높이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브레크가 막사로 뛰어들어왔어요. 평소에 침착한 사람인데 그날은 숨을 약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한국 기술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신 장비 호환 문제가 있답니다. 우리 기존 통신 장비로는 POM, 영상 신호를 직접 수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별도 수신 모듈이 필요한데 빨라야 훈련 전날 도착한다고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훈련 전날 도착, 설치하고 테스트할 시간이 하루도 채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토, 평가단 앞에서 영상 한 장 못 띄우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벽에 붙은 훈련 일정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계속 걸렸어요. 수신 장비가 늦게 도착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비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었죠. 브레크. 예, 대위님. 한국 기술팀한테 전해. 장비 도착하는 즉시 우리 팀원이 직접 설치 돕겠다고. 밤을 새워도 좋다고. 브레크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 뭔가 단단한 게 스쳤어요. 막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꽤 차가웠어요. 하늘에는 별이 많았고 훈련장 저편으로 K9 자주포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묵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포탄 하나의 운명이 이제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신 장비 문제가 생긴 다음 날부터 부대 안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포반원들끼리 주고받는 눈빛,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나누는 짧은 대화들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들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죠.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저도 솔직히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특히 더요. 밤의 막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머릿속으로 시나리오가 자꾸 돌아갔어요. 수신 장비가 늦게 도착하면, 테스트 시간이 부족하면, 훈련 당일 영상이 끊기면, 경우의 수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나토 평가단 앞에서 실패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단순히 우리 부대의 망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이 포탄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죠.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실수가 아닌데도 그 무게가 어깨에 얹혀있는 느낌이었어요. 이틀째 오후 토마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위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식당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토마시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언제는 안 됐어. 그는 피식 웃다가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 호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토 평가단 앞에 서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상부의 일정 연기를 건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토마시의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20년 가까이 현장을 뛴 베테랑의 감각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연기를 건의하면 상부에서 받아들일까? 토마시는 입술을 한번 닫았다가 열었습니다. 솔직히 어렵겠죠. 나토 평가단 일정이 이미 잡혔으니까요. 그럼 우리한테 실질적인 선택지는 두 개야. 불완전한 상태로 나가서 최선을 다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할 수 없다고 손을 드는 거거나. 토마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만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저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포반원들이 장전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구령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토마시, 나는 포병 생활을 하면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실전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언제나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갔고 그 부족한 걸 현장에서 채워나갔어. 이번도 마찬가지야. 토마시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어요. 대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따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봐. 부대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황이 어렵다는 걸,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걸. 포장하지 말고요. 이 사람들은 사탕발림보다 진짜를 더 잘 소화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원 전체를 다시 모았습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수신 장비 문제, 도착 일정, 테스트 시간 부족, 나토 평가단의 무게. 전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말을 끝내자 카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대위님, 수신 모듈 설치 매뉴얼 미리 받을 수 있습니까? 장비 도착 전에 절차를 완전히 외워놓겠습니다. 브레크도 바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설치 시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피오트르는 짧게 말했어요. 포반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토마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까 저한테 연기를 건의했던 그 사람이요. 밤샘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살짝 잠기는 느낌이었어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한 장비가 늦게 와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야만 했습니다. 훈련까지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11시 한국 측 기술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수신 모듈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출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나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장비가 일찍 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신 모듈은 훈련 이틀 전 오후 늦게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진 케이스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가로 한 뼘, 세로 두 뼘 남짓한 크기였는데 그 안에 우리 훈련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게 묘하게 실감이 안 됐습니다. 케이스 겉면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풍산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케이스를 받아 든 브레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시작하자. 그 한마디로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브레크와 카밀이 케이스를 열고 모듈 설치에 들어갔어요. 미리 매뉴얼을 외워둔 덕분에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진행 상황을 지켜봤어요. 토마 씨는 포반원들을 이끌고 훈련장에서 내일 시나리오에 맞춘 마지막 장전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고요. 설치가 시작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위님, 신호가 잡힙니다. 카밀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어요. 저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수신 모듈과 연결된 모니터 화면에 영상 신호를 나타내는 파형이 잡히고 있었어요. 아직 실제 포탄을 쏜 게 아니니 화면에 영상이 뜨진 않았지만 장비가 신호를 인식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브레크가 짧게 말했어요. 호환됩니다. 저는 어깨에서 무언가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느낌이요. 이틀 내내 가슴 어딘가에 돌처럼 박혀 있던 게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설치와 신호 확인은 됐지만 실제로 포탄을 쏘고 영상을 수신해서 좌표를 수정하고 고폭탄을 날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도 실전처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매뉴얼로 익힌 절차와 실제 운용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건 오직 반복 훈련뿐이었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실사는 못해도 절차 훈련은 한다. 실제 포탄 대신 모의 상황으로 전 과정을 반복한다. 자정까지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그날 밤 훈련장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휘소 역할을 맡아 시나리오를 불러주었고 포반은 장전 절차를 반복했어요. 카밀은 영상 수신과 분석 절차를, 브레크는 통신 체계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처음 2번은 절차가 엉켰어요. 관측 포탄 발사 뒤 영상 확인까지 걸리는 모의 시간이 너무 길었고 좌표 수정 과정에서 통신 혼선이 생겼습니다. 3번째는 조금 나아졌고 4번째부터는 흐름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자정이 넘었을 때 토마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포반원들 많이 지쳤습니다. 내일 훈련을 위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한참 넘어 있었습니다. 포반원들 얼굴을 둘러봤어요. 다들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해산을 지시하고 저는 혼자 훈련장에 남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K9 자주포 6문이 어둠 속에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옆 탄약 적재함에는 POM 샘플탄이 실전 배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어요. 포병 생활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내일 이 포탄이 하늘로 올라가서 눈을 뜨는 순간 뭔가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지금까지 저는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표적을 받아서 계산하고 발사하는 사람. 하지만 내일은 처음으로 포탄이 먼저 보고 그것을 제가 듣는 방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주도권이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훈련장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포신을 한번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을 채웠어요. 내일이면 이 포탄이 말을 할 겁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요. 그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막사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훈련 전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한국 측 기술 지원팀이었어요. 수신 모듈 설치 확인차 방문한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막상 나타난 사람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팀원은 둘이었는데 한 명은 40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 엔지니어였어요. 중년 남성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산기술팀 과장 이준혁입니다. 통역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의사소통엔 문제가 없었어요. 저도 악수를 하며 답했습니다. 코발스키 대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는 수줍은 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준혁 과장이 소개해줬습니다. 우리 팀에서 POM 핵심 설계를 담당한 연구원입니다. 이름은 박서연이고요.
현장 기술 지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 포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서연은 이준혁 과장의 말을 듣고 작게 웃었어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수신 장비가 설치된 지휘소로 안내했어요. 브레크와 카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확인하는 동안 박서연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대신 손이 움직였습니다. 모듈 연결 상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체크하는 손놀림이 무척 빠르고 정확했어요. 연결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준혁 과장이 통역해줬어요. 카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영상 수신 딜레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전에서 좌표 수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중요해서요. 이준혁 과장이 한국어로 전달하자 박서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통역이 이어졌어요. 지연 시간은 2초 이내입니다. 다만 현장 전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일 훈련 전에 현장 신호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이준혁 과장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 포탄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과장은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 씨가 처음 이 개념을 들고 온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회사 내부에서도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155mm 포탄 안에 카메라와 낙하산을 집어넣는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렸나 봐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부대 반응도 비슷했어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서연 씨가 포기를 안 했어요. 자탄 분리 각도 계산을 수백 번 다시 하고 낙하산 소재를 12번 바꾸고 카메라 내충격 설계를 26번 수정했습니다. 포에서 발사될 때 받는 충격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일반 카메라였으면 산산조각이 나죠. 저도 모르게 건너편에 있는 박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브레크, 카밀과 함께 장비 앞에 앉아 수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조용한 태도,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박서연 씨는 포병 출신입니까? 이준혁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항공공학 전공이에요. 군과는 전혀 관계없는 집안이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보면서 관측 문제에 꽂혔다고 하더라고요. 드론이 격추되고 관측병이 희생되는 영상을 보고 나서 포탄 자체가 눈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대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쟁 소식을 보고 포탄을 설계한 사람, 군인도 아니고 전장을 직접 겪어본 것도 아닌데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인 사람, 그게 묘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오후에 박서연이 지휘소에서 나와 잠깐 혼자 훈련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준혁 과장 없이 둘이 선의 대화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영어로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일 훈련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녀는 잠시 K9 자주포를 바라보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영어였어요. 포탄은 준비됐습니다. 나머지는 대위님 몫이에요. 짧은 말이었지만 어딘지 무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확신이랄까. 그게 말 사이에 조용히 배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막사로 돌아오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포탄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3년이 담겨 있었고 수백 번의 실패와 26번의 수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전장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며 뭔가를 바꾸고 싶었던 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이 포탄이 하늘로 올라갈 때 저는 그 무게도 함께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훈련장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내일을 위한 마지막 점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훈련 당일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였어요. 포병 입장에서 이건 축복이었습니다. 시야가 확보된다는 건 카메라도 더 선명하게 찍는다는 뜻이니까요. 날씨 하나만큼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부대원 전체가 훈련장에 집결했어요. 나토 평가단은 오전 9시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최종 장비 점검과 시나리오 확인을 마쳐야 했죠. 모두의 얼굴이 긴장으로 팽팽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박서연과 이준혁 과장도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수신 모듈 앞에 앉아 최종 신호 테스트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어요. 말없이 화면을 들여다보는 그 모습이 어딘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브레크, 통신 상태 이상 없어? 이상 없습니다, 대위님. 카밀, 영상 수신 절차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돌려봐. 이미 5번 돌렸습니다. 6번 돌려. 카밀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9시 정각, 나토 평가단 차량이 훈련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5명이었어요. 선두에 선 사람은 독일군 대령으로 보였고 뒤로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장교들이 따랐습니다. 다들 표정이 단단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품평회를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검증을 하러 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독일군 대령이 저에게 악수를 건네며 말했어요. 코발스키 대위,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표정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훈련장 북쪽 약 15km 지점에 모의 표적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는 그 표적의 정확한 위치를 POM으로 탐지한 뒤 고폭탄으로 타격하는 전 과정을 시연합니다. 표적 위치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실전과 동일한 조건이었죠. 포반 준비. 토마시의 구령이 훈련장에 울렸습니다. K9 자주포 포신이 천천히 각도를 잡아갔어요. 장전수가 POM탄을 약실에 밀어넣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지휘소 안에서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카밀이 옆에서 수신 대기 상태를 확인했고 브레크는 통신 채널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지휘소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눈을 모니터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사. 굉음이 훈련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가슴팍까지 울리는 진동이 느껴졌어요. POM이 포물선을 그리며 북쪽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20초쯤 지났을까요? 모니터에 영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흐릿했어요. 화면이 흔들리고 색이 번졌습니다. 그러다 자탄이 자세를 잡고 낙하산이 펼리는 순간 영상이 또렷해졌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지상의 풍경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카밀이 낮게 탄성을 뱉었어요. 나옵니다. 선명합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영상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지형을 훑어갔어요. 나무 군락, 도로, 그리고 그 사이 작은 공터. 그 공터 가장자리에 모의 표적 차량이 보였습니다. 표적 확인. 좌측 공터 가장자리. 좌표 계산. 카밀이 즉시 움직였어요. 좌표를 뽑아내는데 걸린 시간은 40초가 채 안 됐습니다. 어젯밤 반복 훈련의 결과였죠. 좌표 전달. 포반 수신. 토마시의 목소리가 침착했습니다. 고폭탄 장전. 수정 좌표 입력. 저는 평가단 쪽을 힐끗 봤어요. 독일 대령은 두 팔을 뒤로 모은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죠. 발사. 두 번째 굉음이 터졌습니다. 훈련장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관측 드론이 찍은 표적 지점 영상이 평가단 모니터에 띄워졌어요. 직격이었습니다. 카밀이 주먹을 살짝 쥐었어요. 브레크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토마시는 포 옆에 선 채 무표정이었지만 귀끝이 약간 붉어진 게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숨을 내려놓았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표적이 이동 중인 상황이었어요. 관측 포탄 한 발로 표적을 추적하고 이동 방향을 예측해 좌표를 수정하는 과제였습니다. 난이도가 훨씬 높았어요. POM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영상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표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밀이 화면을 응시하며 빠르게 좌표를 계산했어요. 이동 속도와 방향을 분석하는 그 표정이 팽팽했습니다. 예측 좌표 산출. 오차 범위 20m 이내. 입력. 발사. 세 번째 폭발음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이번엔 직격이 아니었어요. 표적 기준 18m 편차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동 표적에 대한 첫 실전 운용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치였어요. 평가단이 서로 짧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독일 대령이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세 번째 시나리오까지 마쳤을 때 시간은 오후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훈련이었어요. 부대원들의 얼굴에 땀이 흥건했고 다들 어딘가 탈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엔 아직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휘소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직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POM이 저 하늘 어딘가를 날며 내려다봤을 그 눈의 자리를 잠깐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포탄이 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답했습니다. 평가단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독일 대령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오늘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때 평가단 막내 장교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어요. 대령님이 추가 시나리오를 요청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추가 시나리오. 평가단이 더 보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좋은 신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좋은 신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추가 시나리오라는 말을 듣고 저는 독일 대령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어떤 상황을 원하십니까? 대령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심 근접 환경입니다. 표적과 민간 구조물이 혼재한 상황에서 관측 포탄이 얼마나 정밀하게 표적만을 식별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속으로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도심 근접 환경. 쉽게 말하면 아군이나 민간 피해 없이
표정만 정확히 찍어낼 수 있느냐를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명중 여부를 넘어서 이 포탄이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쓸 수 있는 무기냐를 묻는 질문이었죠. 이건 오전 시나리오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지휘소로 돌아와 카밀과 토마시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카밀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토마시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영상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구조물과 표적을 구분하는 건 카밀이 눈으로 직접 해야 하니까요. 얼마나 필요해? 오전보다 2배는 잡아야 합니다. 저는 대령에게 돌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분석 시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오전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겁니다. 시나리오가 새로 설정됐어요. 훈련장 동쪽 구역의 모의 건물 구조물 사이에 표적 차량이 숨겨졌습니다. 우리는 그 위치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오직 POM의 영상만으로 식별해야 했습니다. 포반 준비. 이번엔 토마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어요. 긴장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POM이 발사됐습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저는 지휘소 모니터 앞에 섰고 카밀이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박서연도 이번엔 뒤에 서 있지 않고 모니터 옆으로 가까이 다가왔어요. 말없이, 하지만 눈은 화면에 고정한 채였습니다.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구조물들이 펼쳐졌어요. 모의 건물 4동이 서로 붙어 있고 그 사이로 좁은 통로가 나 있었습니다. 표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카밀이 집중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도 모니터를 들여다봤지만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북동쪽 건물 그림자 아닙니다. 카밀이 낮게 말했어요. 화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저도 그쪽을 봤어요. 건물 그림자에 살짝 가려진 형체가 보였습니다. 차량의 앞부분이었어요. 확실해. 그림자 경계선 각도하고 차량 윤곽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잠시 카밀의 얼굴을 봤어요. 25살의 젊은 소위가 화면을 응시하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나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좌표 산출. 완료. 포반, 수정 좌표 입력. 토마시의 목소리가 바로 돌아왔어요. 입력 완료. 저는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주변 구조물과의 거리가 촉박했어요. 오차가 크면 구조물을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실전이었다면 민간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발사, 폭발음이 멀리서 들렸어요. 관측 드론 영상이 평가단 모니터에 떴습니다. 표적 차량이 타격됐어요. 주변 구조물은 온전했습니다. 편차는 6m였어요. 지휘소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카밀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탄성도 아니고 환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을 감싸 쥔 채 숨을 크게 내쉬는 거였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강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브레크가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1번, 2번, 그러다 멈췄습니다. 훈련장이 공식 평가 현장이라는 걸 뒤늦게 의식한 것 같았어요. 저는 평가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대령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아까와 다름없이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그는 저 앞에 서더니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뭘 말하는 건지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코발스키 대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자세를 곧게 세웠어요. 오늘 오기 전에 저는 이 포탄에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탄약이 나토 환경에서 얼마나 통하겠나 싶었죠. 편견이었다는 걸 지금은 인정합니다. 그는 잠깐 멈췄어요. 오늘 본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당신 부대가 닷새 만에 완전히 새로운 운용 체계를 소화해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저는 뭔가 말하려다 참았어요. 목이 살짝 잠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령은 뒤를 돌아보며 박서연에게 시선을 보냈어요. 그러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과 이 기술을 운용한 사람들 모두 오늘 제대로 된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대령은 평가단 쪽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훈련장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 K9 자주포 옆에 토마시가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토마시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포탄이 단순히 새로운 장비가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기술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건 설계도가 아니었어요. 그걸 믿고 운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평가단이 공식 총평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준혁 과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내일 아침 회의에서 POM 양산 계획이 잠정 보류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잠정 보류.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이준혁 과장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듯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야 이어서 말했습니다. 비용 문제입니다. POM 한발 생산 단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본사 경영진 측에서 양산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 양산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독일 대령의 말이 귓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 여운이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생산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현 시점 기준으로 일반 고폭탄의 10배 이상입니다. 물론 양산 규모가 커지면 단가가 내려가지만 그 규모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포탄은 소모품입니다. 전장에서 하루에도 수백, 수천 발이 쓰이는 게 포탄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비용이 감당이 안 되면 실전 배치가 어렵다는 건 군 논리로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계산도 됐어요. 드론 한 대 격추되면 얼마입니까? 관측병 한 명이 희생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표적을 못 잡아서 고폭탄을 10발, 20발 낭비하면 그건 또 얼마입니까? 이준혁 과장님, 그 내용이 오늘 평가 결과와 함께 본사에 전달됩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양산 보류 검토가 내일 오전 회의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평가 결과 보고서는 평가단이 정리해서 올리는데 최소 3, 4일이 걸립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뤄낸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증명한 것들이 회의실 숫자 앞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준혁 과장이 자리를 뜬 뒤 저는 훈련장 끝으로 걸어갔어요. 해가 기울면서 훈련장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잠시 후 박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이준혁 과장한테 이미 들은 것 같았어요. 표정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훈련 내내 유지하던 그 단단한 눈빛이 조금 흔들려 있었어요. 저는 영어로 천천히 물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이 문제를? 그녀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단가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였어요. 저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카메라 내충격 설계하고 실시간 전송 모듈에서 원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만들었습니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기술이 비싸다는 이유로 사장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3년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평가단 총평이 공식적으로 진행됐어요. 독일 대령은 오늘 훈련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나토 표준 탄종 등재 검토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평가단원들도 동의했어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히 기뻐하지 못했어요. 머릿속 한쪽에 이준혁 과장의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나토가 권고해도 정작 만드는 쪽에서 양산을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총평이 끝나고 평가단이 떠난 뒤 부대원들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카밀은 오늘 훈련 이야기를 신이 나서 늘어놓았고 브레크는 말없이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토마 씨는 포반원들에게 오늘 고생했다며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몰랐어요. 오늘 이뤄낸 것들이 내일 아침 회의실 하나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요.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잠깐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토마 씨가 훈련 전날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포장하지 말고 진짜를 얘기하라고. 저는 천천히 부대원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밀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대위님, 오늘 정말 잘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됐어. 근데 할 얘기가 있어. 웃음기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다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준혁 과장한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어요. 생산 단가 문제, 내일 오전 양산 보류 검토 회의, 평가 보고서가 늦게 도착한다는 것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토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게 다 소용없어지는 겁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소용없어지는 건지 아닌지는 내일 아침에 결정나.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한 건 아무도 없애지 못해. 토마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로 충분한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훈련장 한쪽에 혼자 서서 오래 생각했어요. 포탄 하나의 운명이 현장이 아닌 회의실에서 결정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기도 했죠.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 질문을 반복하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 왜 이제야 생각했나 싶은 것이었어요. 오늘 평가 결과를 내가 직접 전달하면 어떨까?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평가 보고서가 3, 4일 뒤에 올라간다면 그 전에 내가 직접 오늘의 현장을 전달하면 된다. 공식 보고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직접 작성한 운용소견서 형태로 상부에 올리면 최소한 내일 회의에서 오늘 훈련 결과가 고려될 수 있을 테니까요. 막사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내일 오전 회의가 몇 시인지는 몰랐지만 빠르면 이른 아침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훈련 경과, POM 운용 결과 수치, 도심 근접 환경에서의 정밀도, 나토 평가단 반응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숫자를 중심으로 썼어요. 감정은 뺐습니다. 군 보고서에서 감정은 설득력이 없으니까요. 2시간 가까이 걸려 초안을 완성했어요. 다시 읽어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꽤 괜찮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건조하지만 단단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걸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풍산본사 경영진에게 직접 보내는 건 제 권한 밖이에요. 하지만 폴란드 측 국방부 조달 담당 부서를 통하면 한국방위사업청 쪽으로 공식 채널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풍산본사로 전달되는 건 하루가 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죠. 이준혁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과장님, 제가 운용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일 회의 전에 본사 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대위님이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식 보고서 대신 현장 소견서 형태입니다. 이준혁 과장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본사 개발팀장에게 직접 전달해 보겠습니다. 다만 장담은 못합니다. 경영진 회의는 개발팀과 다른 라인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해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소견서 파일을 이준혁 과장에게 전송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이 뻐근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쉽게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오늘 훈련 장면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영상이 모니터에 들어오던 순간 카밀이 표적을 짚어내던 손가락, 독일 대령에 굳었다가 조금 풀리던 표정, 그것들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2시간도 채 안 돼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준혁 과장이었어요. 잠이 덜 깬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위님, 죄송합니다. 방금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순간 잠이 확 깼습니다. 회의가 오늘 새벽 일찍 앞당겨졌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POM 양산 계획, 잠정 중단으로 결정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견서는 회의 시작 이후에 도착했습니다.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막사 안이 고요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만 빨랐어도, 회의가 앞당겨지지 않았어도, 아니면 어젯밤 소견서를 쓰기로 결심을 조금만 더 일찍 했어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하지만 어느 것도 지금 와서 의미 있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이준혁 과장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았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탈하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언가가 묵직하게 가슴을 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게가요. 아침이 됐습니다. 부대원들이 기상했어요.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카밀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대위님, 어젯밤에 주무셨습니까?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십니다. 잘 잤어. 거짓말이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밀은 더 묻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준혁 과장이 박서연과 함께 막사로 찾아왔습니다. 박서연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그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이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공허한지 포병 생활 20년이 넘도록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박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훈련장이 보였고 K9 자주포가 보였고 어제 그 포탄이 날아갔던 하늘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맑았어요. 어제처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어였는데 이준혁 과장이 작게 통역해줬습니다.
3년이었는데 그 말 하나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상황이 단순히 포탄 한 종류의 양산 중단이 아니라는 걸 뼛속으로 느꼈어요. 누군가의 3년이 숫자 하나 앞에서 멈춰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토마 씨가 막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 분위기를 한번 훑어보더니 저에게 짧게 말했어요. 대위님, 독일 대령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내용이야? 토마 씨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2번, 3번. 독일 대령의 메시지는 짧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짧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나토 합동방산조달위원회에 어제 훈련 결과를 긴급 보고했다. 위원회 차원에서 POM에 대한 공동 구매 의향서 작성을 검토 중이다. 관련 내용을 풍산본사 측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니 현장 운용 소견서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달라.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젯밤 제가 쓴 소견서가 본사 회의에는 늦게 도착했지만 대령은 어젯밤부터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훈련이 끝난 직후부터요. 박서연에게 종이를 건넸어요. 이준혁 과장이 한국어로 읽어줬습니다. 박서연은 읽는 내내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다 듣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이준혁 과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토 공동 구매 의향서가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본사도 양산 중단 결정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향서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본사가 버텨줄 수 있을지가 문제예요.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지만 그 희망이 아직 손에 잡히는 건 아니었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보이는 건데 그 빛이 비가 될지 햇살이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준혁 과장과 박서연이 자리를 뜬 뒤 저는 막사에 혼자 남았어요. 오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펴놓고 들여다봤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훈련 일지를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훈련장이 텅 비어 있었고 K9 자주포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자리가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제는 저 포가 뭔가를 증명하는 자리였는데 오늘은 그냥 포였습니다. 이상한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향해 전력으로 달렸는데 결승선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토마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사 안 하십니까, 대위님? 나중에 할게. 나중이라고 하시면 안 드시는 거 압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토마 씨는 그냥 들어와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죠.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토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위님은 이 포탄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 솔직하시네요. 넌 어떻게 생각해? 토마 씨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포탄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검증도 안 됐고 낯설었고 괜히 복잡하게 만든다 싶었죠. 알아. 근데 어제 훈련장에서 영상이 모니터에 뜨는 걸 봤을 때요.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포탄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게, 그게 이렇게 실제로 되는 거라는 게. 토마 씨는 거기서 잠깐 말을 멈췄어요. 대위님, 이게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탄종이 아니에요. 포병이 싸우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토마 씨를 바라봤어요. 훈련 전날 연기를 건의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이걸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직접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였죠. 맞아.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토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서 말했어요. 대위님, 저는 군인 생활 20년 동안 포기하는 걸 딱 한 번 봤습니다. 제가 포기했을 때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입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토마 씨가 포기한 게 뭔지는 몰랐어요. 물어본 적도 없었고 그 사람이 말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훈련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K9 자주포 앞에서 멈췄어요. 포신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의 감촉이 달랐어요. 어제는 기대로 만졌는데 오늘은 뭔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만지고 있었습니다. 탄약 적재함 옆에 POM 케이스가 아직 있었어요. 어제 다 쏘지 않은 샘플탄 2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열어 포탄 하나를 손에 들었어요. 묵직하고 차가운 무게가 손바닥을 채웠습니다. 이 안에 카메라가 있고 낙하산이 있고 누군가의 3년이 있었습니다. 포탄을 내려놓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재킷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국가 코드를 보니 한국이었습니다. 받았어요. 코발스키 대위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였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풍산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순간 포탄을 내려놓던 손이 멈췄습니다. 어제 훈련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위님이 직접 작성하신 소견서도요. 늦게 도착했지만 읽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위님 눈으로 직접 보셨을 때 이 포탄이 전장에서 쓸 수 있는 무기입니까? 밤바람이 불었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K9 자주포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었던 POM의 무게가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써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말은 이미 했으니까요. 더 보탤 것도, 더 뺄 것도 없었어요. 포병 20년이 넘도록 몸으로 익힌 판단이었습니다. 그걸 번지르르하게 포장할 필요는 없었어요. 풍산 대표이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소견서 잘 읽었습니다. 수치보다 마지막 문장이 기억에 남더군요. 마지막 문장.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새벽에 졸린 눈으로 쓰다가 마지막에 덧붙인 한 줄이었습니다. 이 포탄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늘을 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군 보고서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지우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그게 맞는 말 같아서요. 대위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양산 중단 결정은 제가 내린 게 아닙니다. 이사회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최종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사회 결정을 뒤집으려면 그만한 근거가 필요해요. 나토 공동 구매 의향서로는 부족합니까? 의향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계약이 아니에요. 이사회를 설득하려면 더 구체적인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구체적인 수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았습니다. 몇 개 나라가 몇 발을 언제까지 구매하겠다는 숫자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대표이사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대위님이 오늘 훈련을 직접 보신 나토 장교들과 연락이랍니까? 의향서를 실제 구매 의사 확인서 수준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독일 대령. 바로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하기 전에 어제 대령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편견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제대로 된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어땠는지를요.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움직이겠습니다. 사흘 안에 구체적인 구매 의사 확인이 들어오면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겠습니다. 사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 않았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바로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가 넘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독일 대령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3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코발스키 대위, 늦은 시간이군요. 죄송합니다, 대령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양산 중단 결정, 풍산 대표이사와의 통화, 사흘이라는 시간. 대령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대령이 말했어요. 내가 오늘 오전에 위원회에 보고한 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포탄이 나토 체계에 필요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매 의사 확인서를 구체화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저 혼자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함께한 프랑스, 노르웨이 쪽과 연락을 취해야 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흘입니다. 촉박하군요. 압니다. 대령이 낮게 웃었어요. 유머가 섞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웃음이었어요.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대원들을 모았어요. 어젯밤 통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카밀이 눈을 빛냈고 브레크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마시는 말이 없었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피오트르가 물었어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난 문제야. 피오트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이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준혁 과장에게도 상황을 전했어요. 그는 박서연에게 바로 전달했고 박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이준혁 과장이 통역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합니까? 박서연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아주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날부터 사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포병 생활 20년 동안 가장 힘든 건 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였어요. 발사 명령을 기다리고 탄착 결과를 기다리고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첫째 날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둘째 날 오후 독일 대령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측과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둘째 날 밤, 저는 훈련장을 다시 걸었어요. 혼자였습니다. K9 자주포 옆을 지나며 POM 케이스 앞에서 멈췄어요. 남아있는 샘플탄 두 발이 그대로였습니다. 이 두 발이 쓰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창고 어딘가에 쌓이게 될까? 셋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막사에서 나오지 않고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기다렸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어요. 점심이 지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후 4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독일 대령이었어요. 코발스키 대위, 대령님, 프랑스, 노르웨이, 그리고 폴란드 국방부 조달처까지 네 나라가 공동으로 구매 의사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풍산본사로 공식 전달됐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수량은요? 1차 도입 기준으로 총 4만 발입니다. 추가 구매 옵션 포함하면 10만 발 이상이에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였어요. 대령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대위. 당신이 쓴 소견서 마지막 문장을 대령들한테 읽어줬어요. 그게 설득이 됐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요. 그러다 막사 문을 열고 나왔어요. 훈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토마 씨가 포반원들과 장비 점검을 하다가 저를 봤어요. 뭔가를 읽었는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마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 포반원들에게 크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산다.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카밀이 뛰어왔고 브레크가 따라왔습니다. 피오트르도 묵묵히 걸어왔어요. 다들 설명을 들으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 두 글자로 충분했어요. 이준혁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전하자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억누르는 것 같았어요. 박서연 씨한테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구름이 있는 하늘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풍산본사 이사회. 확인서가 전달됐으니 이제 그쪽에서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결정을 뒤집는 건 여전히 확실한 게 아니었어요. 사흘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 하나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건 이제 저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부대원들은 토마 씨의 말대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식당 한쪽에 모여 앉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웃고 조금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었어요. 카밀은 훈련 당일 표적을 짚어내던 순간을 다시 얘기하며 손짓을 섞었고 브레크는 수십 모듈 설치하던 밤을 회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마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내내 자리를 지켰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풍산 이사회. 지금 이 순간 서울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여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을 거였어요. 4만 발, 추가 옵션 10만 발. 네 나라의 서명. 그 숫자들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겠죠. 저는 그 방에 없었고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지 새삼 느꼈어요. 자정이 넘어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자려 했지만 역시 쉽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여러 장면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혼자 훈련장에 서 있던 첫날. 아침, 박서연이 처음 왔을 때의 또렷한 눈빛, 모니터에 영상이 들어오던 그 순간.
독일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그리고 3년이었는데 라고 말하던 박서연의 목소리.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준혁 과장이었어요. 대위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본사에서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등이 곧게 세워졌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내 나라 공동 구매 의사 확인서와 나토 위원회 공식 권고문을 바탕으로 양산 중단 결정을 재검토했습니다. 이준혁 과장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POM 양산 재개로 결정됐습니다. 초도 물량은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갑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살짝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였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한 번, 또 한 번. 대위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웃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연 씨는요? 지금 옆에 있습니다. 연락받고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지금은 울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아직 어두웠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동쪽 끝이 아주 조금 밝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막사 밖으로 나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훈련장이 고요했어요. K9 자주포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고 POM 케이스가 탄약 적재함 옆에 있었습니다. 발사를 기다리는 두 발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은 이상한 충동이 들었어요. 포탄한테 말을 건다는 게 웃기는 일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랬습니다. 수고했다고. 다음 날 아침 이준혁 과장과 박서연이 출국 전에 부대에 들렀습니다.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박서연은 어젯밤 울었을 텐데도 얼굴이 맑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또렷해 보였어요. 부대원들이 훈련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따로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모여 있었어요. 토마시, 카밀, 브레크, 피오트르. 다들 평소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달랐습니다. 박서연이 부대원들 앞에 섰어요. 이준혁 과장이 통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박서연은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말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저는 포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두려웠습니다. 제가 만든 게 실제로 쓸 수 있는 건지, 현장에서 통하는 건지를 제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부대원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여줬습니다. 닷새 만에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포탄을 완벽하게 운용해서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시험 결과보다 더 큰 증명이었어요. 카밀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브레크는 시선을 멀리 뒀어요. 토마시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였지만 귀끝이 또 붉어져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대위님, 소견서 마지막 문장 이렇습니다. 이준혁 과장님이 번역해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탄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늘을 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녀가 그 문장을 읽을 때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그게 제가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정작 저는 그렇게 쓰지 못했습니다. 대위님이 써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뭔가가 목 언저리에 걸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당신이 만든 포탄이 그렇게 날았으니까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박서연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이번엔 제대로 웃었어요.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들이 차에 탔어요. 차가 천천히 부대 입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보면서 손을 들었어요. 뒷유리 너머로 박서연이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부대 입구를 빠져나갔어요. 토마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위님? POM이 정식으로 양산되면 우리 부대가 계속 운영합니까? 아마 그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제가 마음을 좀 더 열어야겠네요. 처음부터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피식 웃었어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보다 직접 확인하고 믿는 사람이 더 단단한 법이야. 토마시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포반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 훈련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부대원들이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카밀은 지휘소 쪽으로, 브레크는 통신 장비 쪽으로, 피오트르는 포반으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혼자 훈련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저 하늘 어딘가를 머지않아 이 포탄이 다시 날겠죠. 카메라를 눈으로 삼아서 관측병 대신 하늘을 떠다니면서 지상의 포병에게 세상을 보여주면서 탄약 적재함 위에 POM 케이스가 있었어요.
남은 두 발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열었어요. 포탄을 손에 들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무게가 손바닥을 채웠어요. 처음 이걸 손에 들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낯설었어요. 이게 뭔지, 믿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것을 받아든 사람의 어색함이 있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게가 같았는데 느낌이 달랐어요. 손에 익은 것의 무게였습니다. 검증된 것의 무게였어요. 그리고 지켜낸 것의 무게이기도 했죠. 저는 포탄을 내려놓고 케이스를 닫았어요. K9 자주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포신을 손바닥으로 짚었어요.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만졌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이제 이 포가 다른 눈을 가지게 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오후 훈련이 끝났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훈련장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부대원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하나둘 막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령 소리와 장비 부딪히는 소리가 잦아들면서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 훈련장을 천천히 걷는 게 오래된 습관이었으니까요. K9 자주포 6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천천히 지나쳤어요. 첫 번째 포, 두 번째 포, 세 번째 포. 손으로 포신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연속으로 손바닥을 채웠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째 반복해온 의식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걸음이 유독 느렸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탄약 적재함 앞에서 멈췄어요. POM 케이스가 그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남은 두 발이 아직 그 안에 있었어요. 내일 추가 훈련에 쓸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포탄은 우리 부대의 정식 운용 탄종이 됐으니까요. 케이스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며칠 전 이걸 처음 받았을 때를 생각했어요. 특수 탄종이라는 말에 미간을 찌푸렸던 것, 카메라가 든 포탄이라는 개념이 낯설었던 것, 토마시가 피식 웃으며 포탄은 맞히는 게 목적이라고 했던 것, 그 모든 게 불과 열흘 전 이야기였습니다. 열흘 사이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아니, 바뀐 건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저였죠. 발걸음을 옮겨 훈련장 가장자리로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바라보면 훈련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K9 자주포 6문, 지휘소, 통신장비, 탄약 적재함. 며칠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장소가 다르게 보인다는 건 그 장소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달라진 거겠죠. 포병 생활 20년이 넘었습니다. 수천 발을 쐈고 수백 번의 훈련을 했어요. 쏘는 일에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열흘이 저한테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알고 쏘았냐고요. 표적이 어디 있는지 정말 보고 쏘았냐고요. 포탄이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건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박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어는 몰라서 영어로 짧게 썼어요. 포탄이 잘 날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었지만 투명했어요. 그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POM이 날고 있다면 지금 이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겠죠. 붉게 물든 훈련장, 나란히 선 K9 자주포들, 그리고 그 앞에 혼자 서 있는 42살의 포병 대위. 그게 묘하게 좋은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스운 생각이었지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마시였어요. 저녁 먹으러 안 오냐고 부르러 온 거겠죠. 늘 그랬으니까요. 또 혼자 계십니까? 잠깐만. 매일 잠깐이 1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몸을 돌렸어요. 토마시가 옆에 서더니 훈련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저와 같은 풍경을 보고 있었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위님. 응. 저 처음에 이 포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알아. 언제 알았습니까? 훈련 당일 영상 나왔을 때 귀끝이 빨개졌어. 토마시가 헛기침을 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어서 막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발 아래 흙이 서걱였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카밀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브레크가 맞은편에 앉았고 피오트르는 구석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였어요. 늘 그 자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카밀이 물었습니다. 대위님, 다음 주에 추가 POM 훈련 있습니까? 있어. 이번엔 야간 시나리오야. 야간이요? POM 카메라에 열화상 기능이 있어. 밤에도 표적을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지. 카밀의 눈이 빛났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뭔가 따뜻한 게 가슴 안쪽에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새로운 게 들어올 때 저렇게 눈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낯선 것에 겁내지 않고 직접 해보겠다는 사람이요. 포병이든 엔지니어든 그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이요. 박서연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3년을 버틴 사람이요. 그리고 카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토마 씨도 그런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결국은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다음 훈련 이야기, 야간 시나리오 이야기, 누군가는 열화상 카메라가 얼마나 선명한지를 물었고, 누군가는 혹한기에도 작동이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질문이 이어진다는 건 관심이 생겼다는 뜻이었어요. 열흘 전만 해도 이런 대화가 이 식당에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듣는 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왔어요. 자리에 앉아 훈련 일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 훈련 내용을 기록했어요. 날짜, 날씨, 운용 탄종, 시나리오, 결과, 항목별로 채워나갔습니다. 마지막 칸에 비고란이 있었어요. 보통은 비워두거나 단순한 메모만 적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들고 생각하다가 썼어요. 포탄이 하늘을 봤고 우리는 그 눈을 빌렸다. 처음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훈련장이 내다보였어요. 어둠 속에 K9 자주포들이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없어도 그 실루엣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래 함께한 것들은 어둠 속에서도 보이니까요. POM 케이스도 거기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일 저 포탄이 다시 날겠죠. 이번엔 밤하늘을 가로질러 열화상 카메라로 어둠 속의 표적을 잡아낼 겁니다. 그 영상이 모니터에 들어오면 카밀이 또 그 눈으로 집중하겠죠. 토마 씨가 포반원들을 이끌 거고 브레크가 통신을 잡을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서울 어딘가에 있을 박서연을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녀가 3년 동안 만든 눈이 지금 폴란드 밤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을요. 포탄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탄 하나가 보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어요. 쏘기 전에 먼저 보는 것, 더 멀리 보는 것, 더 정확하게 보는 것. 그게 달라지면 싸우는 방식이 달라지고 싸우는 방식이 달라지면 살아남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포탄이 하늘을 난다는 건 결국 그 이야기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불을 껐어요. 막사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단번에 잠이 왔어요. 열흘 전 새벽 5시 혼자 훈련장에 서서 낯선 포탄 앞에 미간을 찌푸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지금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조금 달랐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포탄이 눈을 가졌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알은 날아가면 끝입니다. 포탄도 마찬가지였어요. 쏘고 나면 어디에 떨어졌는지, 맞았는지 빗나갔는지 다시 쏴봐야 알았습니다. 그 사이에 적은 이동하고 아군은 탄약을 낭비하고 관측병은 목숨을 걸고 적진 가까이 기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2023년 한국 방산기업 풍산이 세계 최초로 그 공식을 바꿨습니다. 155mm 관측포탄. 포탄 안에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발사되면 적진 상공 600m에서 낙하산을 펼치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지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지휘소에 영상을 보냅니다. 관측병이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아도 드론이 격추될 걱정 없이 포탄 하나가 하늘에서 눈이 되어주는 거죠.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포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요. 그리고 그걸 한국이 먼저 했다는 게요. 오늘 이야기는 폴란드 포병 대위의 눈으로 그 놀라움을 따라가 보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라, 실제로 나토 체계 안에서 운용되는 장비, 그리고 실제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포탄, 그 사실 위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얹었습니다. 포탄이 하늘을 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세상을 먼저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